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스탁과 왓슨 계량경제학.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겁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공들여 설계한 실험이 도대체 왜 어떤 함정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그 실험의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상적인 완벽한 실험이란 게 뭔지 기준부터 세우고요. 그 다음엔 현실에서 이 완벽함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문제들,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들을 차례로 짚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험을 믿어야 하는가, 신뢰할 수 있는 실험의 조건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려면 당연히 뭐가 정상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계량경제학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즉 가장 이상적인 실험의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실험을 평가하는 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바로 내부 타당성과 외부 타당성인데요. 쉽게 말해 내부 타당성은 내가 실험한 바로 이 집단 안에서 내가 내린 결론이 맞는가를 따지는 거고요. 외부 타당성은 좋아, 여기서 맞았다 치자. 그럼 이 결과를 다른 집단, 다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를 묻는 겁니다. 하나는 실험 그 자체의 정확성, 다른 하나는 그 결과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네, 바로 무작위 통제 실험, 우리가 흔히 RCT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사람들을 무작위로 동전 던지기처럼 처치를 받는 그룹과 받지 않는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두 그룹은 처치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사실 외에는 모든 조건이 평균적으로 동일해지죠. 그러니까 결과에 차이가 생겼다면 그건 오로지 처치의 효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RCT의 힘이죠. 하지만 이론은 완벽한데 현실은 언제나 만만치 않죠. 아무리 잘 설계된 RCT라고 해도 그 내부를 좀먹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내부 타당성을 위협하는 골치 아픈 녀석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내부 타당성을 망가뜨리는 주범들이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이 제대로 안 됐거나 처치를 받은 사람들이 지시를 잘 안 따르거나 실험 중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거나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기가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왜곡될 수 있죠.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내린 결론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위협부터 보죠. 바로 무작위 배정의 실패입니다. 가끔은 그냥 전체를 놓고 무작위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차이를 보고 싶다면 먼저 남녀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무작위 배정을 해야겠죠? 이런 조건부 무작위 배정에서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수식, 이게 바로 통제 변수가 있는 실험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핵심 가정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여기서 E는 기대값, 즉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UI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모든 요인들, 뭐 개인의 재능이나 운 같은 것들이라고 해봅시다. XI는 처치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WI는 우리가 통제하는 변수, 예를 들어 성별이나 나이 같은 겁니다. 이 수식에 말하는 건 뭐냐? 성별이나 나이 같은 W 조건을 딱 고정해놓고 보면 처치를 받은 사람, X는 1이나 안 받은 사람, X는 0이나 관찰되지 않는 U의 평균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야만 두 그룹이 공정한 출발선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가정이 깨지면 우리가 본 결과의 차이가 처치 때문인지 원래부터 두 그룹이 달라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처치 규정 미준수. 이건 말 그대로 처치 그룹에 배정된 사람들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해서 실험하는데 약을 먹으라고 준 환자들이 절반은 약을 안 먹고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의 효과가 실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겠죠? 아주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탈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실험이 끝나기 전에 참가자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냥 아무나 그만두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이 그만둘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는데 의지가 약해서 살을 잘 못 빼는 사람들이 다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전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겠죠? 그럼 결국적으로 프로그램 효과가 엄청나게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심리학 같기도 한 아주 기묘한 위험 요인입니다. 바로 호손 효과라는 건데요. 이 그림이 아주 잘 보여주죠. 내가 관철당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은 1920년대 호손웍스라는 공장에서 있었던 한 연구에서 유래했어요. 연구자들이 조명의 밝기를 바꿔가면서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는데 이상하게 조명을 밝게 하든 어둡게 하든 생산성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 노동자들이 조명 때문이 아니라 박사님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네?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생각에 생산성이 올랐던 거죠. 실험 내용과 상관없이요. 자, 지금까지는 실험 내부의 문제들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죠. 어떤 실험이 내부적으로는 완벽하게 끝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결과를 믿고 다른 모든 곳에 적용해도 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외부 타당성의 문제 때문이죠. 외부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실험한 샘플이 너무 특수해서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 둘째, 실험실 환경이 너무 인위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반 균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 연구에서 실험 참가비를 주고 모집한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어떤 결론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과연 그 결과를 전 연령, 전 직업군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바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균형 효과. 이건 좀 까다로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을 작은 마을에서 실험했더니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전국 규모로 커지면서 시장의 가격이나 사람들의 행동 방식 같은 경제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작은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런 거시적인 효과를 바로 일반 균형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들어보면 완벽한 실험이란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실험이 곧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실험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연구는 언제나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무시하거나 숨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진짜 좋은 연구,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요, 제 연구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이 정도일 것이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 결론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히고 논증하는 연구입니다. 바로 이 투명성이 신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로 가는 길은 이렇게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잘 설계해야 하고요. 둘째,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협들이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보고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신문 기사나 논문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그냥 신기한 결과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 대신 이 연구는 어떻게 설계됐지? 혹시 중간에 탈락한 사람은 없었나? 이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계량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첫걸음입니다.